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이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박사 이철 박사님과 함께하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현재 나누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정치국 회의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으로 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나 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경제 성장도 해야 되겠고 인민의 생명,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네. 저희들이 중국을 공부한 이래 이렇게 오랫동안 부동산이 안 올라온 건 2015년 이후로 처음이 있는 일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2015년에는 부를 때니까 바로 올라오는 게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정도 기간에 부를 뗐는데 안 올라와서 이건 뭐지? 진짜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구독자분들은 알고 있는 것은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돈 내라 그러니까 돈 못 내겠다.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 보기 힘든 시위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중국의 사이즈를 생각해라. 그런 규모의 그 정도는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거래가 안 된 거지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중국이라는 넓은 나라를 하나로 몰아가지고 중국의 부동산은 이렇다 현재 상황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상황은 상당히 엄중한 문제 속에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우선 지금 중국의 부동산 회사 1위가 비교유엔이라는 회사거든요. 지금 소문이 많아요. 1위 회사가? 재무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지금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회사 자산이 주가가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거든요. 2위가 바로 유명한 그 헝다 에버그란데인데 지금 뭐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구조조정 많이 나오냐 마느냐 아직도 못 나왔다 막 이러고 있는 거고. 3위인 완커도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는 소문이 꽤 몇 달 됐습니다. 일을 크게 벌린 부동산 기업일수록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의 흐름을 보고 있었다면 올 것이 오는구나. 예고편이 이제 본영화가 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군데서 계속 지적을 하는 말인데요. 우선 제가 마윈하고 개인적 감정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마윈이 한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앞에 나와가지고 그 상하이 포럼에서 그때 그 왕치산하고 류호 부총리가 뭐 내년부터 도래할지 모르는 우리 중국의 금융의 시스템성 위기를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했더니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해. 뭐 그래가면서 막 그 정부 정책을 비난했죠. 그때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교만도 교만인데 제 생각에 이 마윈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마윈 정도 되면 고급 정보를 많이 들을 텐데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하는 거지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마윈의 그 통쾌한 중국 정부 비판 쪽을 주로 들여다보고 그때 중국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는 다들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렇죠. 중국 정부가 뭐라고 했지? 근데 중국 정부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 시스템성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금융 쪽으로 이 데미지가 전파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금융 시스템성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원인을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환이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있는 달러가 전부 바깥으로 나간다. 뭐 이러면 이제 금융 시스템성 위기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원인 중에 가장 크게 손꼽았던 게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식으로 계속 난개발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수요는 지금 차가는데 이게 뭐 부동산 불패 신화에 쌓여가지고 업체들은 자꾸 그 부동산을 짓고 그리고 지방 정부는
이 땅 파는 거 아니면 그렇지. 재정 수입이 없으니까 그거 자꾸 하고 네.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냈는데 안 들었죠 사람들이. 아 시그널을 보냈구나. 그러면요. 그 저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모니터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이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 보면 그 전에 뭐 보통은 한 1, 2년 전 이전에 중국 정부가 경보를 합니다. 이거 이러다 안 된다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신경도 안 써. 네. 그러다가 다 이제 뭐 쌀이 밥이 되고 이렇게 터져 나오면 그때서 이제 뭐 막 이리저리 그 쏠려 다니거든요. 중국 정부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금융위기가 올 수 있고 금융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데미지를 주기 좋은 국내 요인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개의 레드라인을 그때 설정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언론에 보도가 되느냐면 중국 정부가 마치 말도 안 되는 세 개의 레드라인 정책을 밀어붙여 가지고 네. 에버그란데가 망하는 부동산이 망하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그런 해석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찌됐든 어찌어찌 온 거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그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중앙 정부 또 경제 사령탑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막 그 경기 진작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뭐 대대적으로 2021년도 우리가 목격했던 현상은 계속 눌러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걸 긴축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였거든요. 21년도에 중국은. 긴축이라면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돈을 거예요? 풀지 않고 예. 돈을 감아버렸잖아요. 금리를 조정을 해서 네. 부동산이 더 그렇죠. 활성화되지 않도록 네, 계속 조정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것도 21년도에 우리가 받고. 그것도 일관된 정책이죠. 네. 네. 잠깐만.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문제가 크고 네. 그러나 지금처럼 마구 개발하고 지어대고 하는 것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왕에 이제 만들어진 부동산들은 조금씩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부동산을 지어대면 안 된다라고 했죠. 네. 근데 이건 중앙사령탑의 입장이고 각 지방 정부에서는 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 당장 쓸 돈 없고 용돈 없는데 네. 어떡하라고. 그리고 이제 업체는 와서 아무려면 뭐 우리 부동산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부동산 불패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더 이상 보호 못 해준다. 이거는 정도 넘어섰고 지금 레드라인 넘어선 거다. 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재무적인 상태가 이제 악화가 됩니다. 네. 금융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각지에서 하던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헝다 에버그란데 같은 건 벌써 3년 전부터 이 집 가격 30% 깎아주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네. 이미 그때 알아볼 쪼였죠. 그리고 나서는 중앙 정부가 에버그란데 같은 데가 이제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에버그란데가 시행하던 그 단지들을 프로젝트들을 지방 정부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주택 계약을 했던 그런 인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하청 업체들 제대로 돈을 주도록 해라라고 했죠. 네. 근데 이건 공자님 말씀이고 정작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방 정부에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면요 이 회사들이 훨씬 널널합니다. 예.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은 지방 정부한테 좋은 땅을 얻어내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죠. 돈 뭐 하여튼 비용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런데 지방 정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 개발 기업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헝다 에버그란데가 원래 자기네들 이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이
광동 성정부에 요구했던 게 선전시정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로 하여금 자기네들 주식을 사게 해서 뒷문 상장시켜달라는 거였어요. 원래 계약도 했었어요, 그렇게. 근데 선전시정부 산하에 있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입장이 바뀌었죠. 안 할래, 이렇게. 왜냐? 원래 그 얘기를 할 때에는, 그 계약을 했을 때는 헝다는 아직 잘 나갈 때인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헝다가 그 가져온 자금, 특히 수닝을 포함한 여러 기업과 그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자금을 끌어서 썼는데 그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선전시에 있는 그 국유, 그 부동산 개발회사하고 이제 금융을 해서 뒷분 상장을 하려고 한 건데, 선전시의 부동산 가격이 그때 막 올라가면서 계약 당시에는 아니요, 계약 당시에는 그 형편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전시 산하 부동산 개발 기업이 자기들이 동의를 했어요. 거기에.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선전시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거든. 네. 땅값이 막 뛰는 겁니다. 네. 뭐 1년에 30%, 40%씩 막 뛰는 거예요. 한 2, 3년 지고 나니까 우리 돈이 많어. 자산이 뭐 한참 올라갔어. 근데 에버그란데는 거꾸로 마구 고꾸라지 쳤어. 네. 아이, 그 몇 년 전 얘기고 그 조건으로 우리는 안 할래.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그러나 그런 그 각 지방에 있던 국유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이제 에버그란데 고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이 엉망이 되니까 자기네들도 당연히 자산도 폭락을 하고 금융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선전은 사실은 그 대도시고, 예. 우리로 따지면 서울, 예. 경기 뭐 이런 수준이고, 예. 광동성도 그렇고, 예. 그 주요한 몇몇 이 지역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최근에도 별로 없는 건데. 아니요. 최근에 떨어졌지만 예. 그 지난 그러니까 한 2년 전, 3년 전에 네. 그 2년 정도에 단기간에 선전시 가격이 굉장히 올랐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좀 떨어졌더라도 예. 18, 19년 대비로는 가격이 좀 올라 있는 상태고, 뭐 약간 눕는 거지 경기가 불황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거네요. 대기업은. 아니요. 선전시도 지금 그 부동산 폭락이 엄청나게 났죠. 금년 작년 두 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럼 지방은 훨씬 심할 것이고. 아니요, 선전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컸고요. 낙폭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끝이 없고요. 큰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국유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네. 지금 그런 민간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하던 프로젝트를 안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거기 지뢰가 몇 개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무엇보다 돈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네. 자기 갖고 있던 자산도 폭락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네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청업체들한테 돈을 제대로 줄 수 없고, 자재 업체들한테 돈을 제대로 줄 수 없으니까 공사가 스톱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사가 스톱되니까 그 계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겁이 덜컥 나죠. 예. 중국은 개인 파산 제도가 없어요. 은행에 끝까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는 파산 제도가 있긴 한데. 예. 중국은 파산 제도가 지금 그 전국에 한 군데 시범으로 하는 조그만 곳이 있고요. 아직 파산 제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일에 은행 돈을 안 갚아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뭐 그 민영사상에 큰 문제가 되고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은행이나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또 사람들이 잃은 겁니다. 최근에 허난 정조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농촌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일단 중국의 은행이 이제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책은행들, 특수한 은행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6개 전국성 국유은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업은행인데, 그 상업은행에 일단 구분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회사형 은행들이 있어요. 이게
꽤 뭐 수십 개 있습니다. 이런 그 상업은행들은 사는 산하에 이제 그 도시은행이 있어요. 베이징이면 베이징은행 뭐 이런 거요. 그럼 되게 영업 범위가 그 도시 안에만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1금융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제2금융권에 해당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농촌은행인데 이것도 뭐 종류가 좀 있고요. 옛날에 그 신정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농촌 같은 데서 이제 뭐 신형협동조합, 상호부금 뭐 이런 거 했다가 조직화된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지점이 10손가락을 안 넘고 아무리 큰데도 대개 뭐 3개, 4개 뭐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허난 정조후에 이런 농촌은행이 4개가 있었는데 이 농촌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더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돈을 안 주냐 했더니 직원들이 저도 몰라요. 위에서 주지 말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럼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돌아오면 요즘 그 코로나 통제를 위한 그 건강 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린 코드가 돼야 바깥에 출입을 할 수 있는데 돌아보니까 빨간 레드로 바뀐 거예요. 아, 그 돈 받아야 되는 사람 예금자들이. 예.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그다음에 그래? 하고 다른 사람이 은행에 전화해서 이거 이런 얘기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막 하고 하면은 누구세요? 성명, 신분증 번호, 그 묻고 막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뭐 전화해가지고 전화 끊고 나니까 레드 코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오라? 네. 오호라? 네. 아니 내가 왜 건강 코드가 바뀌는 거야? 네. 야로가 있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막 이제 가서 뭐 그 돈 찾아야 되겠다. ATM 갔더니 또 안 나와. 뭐냐? 왜 돈 안 주냐? 말도 없어. 그래서 막 그 떠드는데 그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인민은행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 안 되겠다. 돈 찾아야 되겠다. 그 4개 농촌은행의 그 예금주가 이 고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그 온라인으로 그 거기 돈을 넣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코드가 바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규모가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많네요. 큰 나라네.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한 3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정조시에 있는 인민은행 분국 앞에 찾아가서 그 담당 기관이니까 이건 뭐 조사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데모를 했습니다. 이걸 또 강경 진압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데모를 진압하는데 이 데모를 언제 하겠다고 하고 사전적으로 이제 그 소식이 퍼져나가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네. 중국 내에서 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가서 막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이게 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뭐 조치를 한다, 수사를 한다, 뭐 이제 이런 게 됐었죠. 근데 이 일이 터지니까 전국적으로 나도 뭔가 불안하죠. 불안해.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얼마 전에 조사를 하느라고 농촌은행이라고 중국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이 안 돼요. 검색 못하게 막은 거예요. 아마 네. 그랬겠죠. 네. 그럼 안 불안하겠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나도 농촌은행 같은 농촌에 돈은 찾아야겠어.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유사 뱅크런 같은 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하루에 1,000위안까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데도 나오고 하루에 100명까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세상에.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은행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최근에 공산당 무슨 기념대회에서 네.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네.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 상당히 많이 해소했다. 네. 이렇게 자랑했다고 하던데. 네. 근데 원래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은행하고 예. 국유기업이 손잡고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네.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죠. 왜냐하면 돈이 지금 안 돌아오는 게 대다수일 테니까 이제 못 하죠. 그림자 금융을 못 한다고요? 아니면? 그림자 금융을 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 줄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내가 처음부터 뭐 그 흑사회에 뭐 금융 서비스하는 사채업자여가지고 네.
얼마 필요해? 고리를 떼고 내가 널 주겠어. 그리고 뭐 돈 안 갚으면 내가 그 깡패들을 보낼 거야. 이제 이런 유도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규모가 크긴 하지만 무슨 국가 경제를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그림자 금융이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기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뭐 괜찮은 사업길이 있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네네. 그래서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보고 야 요즘 대출이 얼마나 힘든데 뭐 업력도 얼마 안 되고 규모도 작은데 아니 매출 50억 하는 회사가 100억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말이 되니 네. 어렵다. 그럼 안 되겠군요. 사실 제가 금융을 일으켜 주시면 제가 인사는 톡톡히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인사 얼마나 하려고? 뭐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그럼 너 따라와봐. 그런 다음에 큰 국유기업에 가는 거예요. 네. 네, 뭐 그 어디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큰 국유기업에 가서 김영, 이 친구가 한 100억 정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네. 내가 150억 금융 이렇게 줄 테니 그중에 100억은 얘. 그리고 넌 나하고 우리 김영한테 인사 좀 톡톡히 하고. 물론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예금자들한테 많이 주는 개념 아니었습니까? 그건 맞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은행이잖아요. 예. 근데 국유은행이잖아요. 예. 근데 대출을 해줄 때 정해진 금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금리를 예를 들어 5%라고 해봐요. 그런데 원래는 이거를 5%를 근데 사채는 중국의 사채가 보통 2부 이상 가거든요. 20%. 24%. 24%. 네, 24%가 넘어요. 네. 담보 대출하고 그래요. 네. 그게 다. 네.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24%도 오케이라는 게 되죠. 네. 근데 24% 가면은 별로 사채 쓰는 것보다 별로 그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원래 규정된 게 뭐 예를 들어 6%예요. 내가 6%로 대출을 해줄게. 그럼 이 국유기업은 9%로 너한테 빌려줘. 물론 담보는 줘야 되고. 근데 그 담보가 사실 제대로 된 담보이기가 어렵죠. 그렇겠죠. 네. 그럼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2%까지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9% 주시면 아저씨 1%, 아저씨 1%, 저도 좀 1%. 다 같이 코 깨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거나 이 회사가 살아있을 땐 괜찮은데 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죠. 부실로 남는 거죠. 그 부실이 누구 부실이 되냐면 국유기업 부실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자 금융은 그래서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던 것은 전반적으로 이미 오래도록 나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창출시킬 수 있었던 것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누적된 규모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 이제 신규로 일어나는 그림자 금융은 대폭 줄어들 게 당연하죠. 네. 그렇게 됐고 네. 그건 이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아까 다시 네. 이제 그 은행 농촌 은행의 네. 그 대출 문제 사실 결국 부동산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어쩐지 100%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라는 불안감이 사람들이 생기니까 네. 그럼 내가 지금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열심히 원리금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넣고 있는데 네. 이 프로젝트가 스톱하고 부동산 개발회사가 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린 거는 은행한테 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무조건 도산을 나한테 하거나 갚으라고- 말거나 돈 갚으라고 할 거잖아요. 나한테 갚으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동산이 그대로 뭐 10년, 20년 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만일에 누군가가 권리 행사를 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은행이 가져가겠죠. 그렇죠.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일 테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중국 정부는 이미 명령을 했어요. 고객들부터 먼저 주라고. 고객과 하청업체들부터 먼저 주라고 네. 했는데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뭐가 된 다음의 이야기고 네. 우선 이렇게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고 뭐 하겠느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여태까지 일을 봐도 10년, 20년 서 있는 공통 얼마든지 있고 네. 그 다음에 은행은 기회만 보면 자기들 권리 주장부터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공사가 중단된 이상 우리 원리금 안 내겠어요. 라는 운동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그 대출을 해주는 거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 네.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 상황들이 그동안에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네. 뭐 계속해서 쪼아왔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는 세계의 레드라인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안정시키려고 정부 당국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연착륙을 시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건데 중국 네. 정부가 그럼 연착륙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 지금 이 부동산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동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지금 뭐 수백 개가 이미 도산을 했고 네, 금년에도 상당수가 도산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 그 상징성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네. 그 지방에 있는 중소 부동산 회사들은 소위 디벨로퍼라고 예, 말하는 디벨로퍼들은 상당히 지금 도산을 많이 이제 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중국 정부가 이건 어떤 식으로도 나서서 경착륙되는 거를 막으려고 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최근에 그동안에 작년도 후반까지 보았던 부동산을 쪼이는 공동부유 등을 통해서 그런 기치를 내걸고 쪼이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이 최근에 보면 좀 바뀐 것 같거든요. 부동산을 완화해주는 쪽으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일시에 많은 디벨로퍼들이 지금 어려움에 닥치고 그게 그대로 네, 지방 정부의 부담으로 지금 이어지니까 중앙에서도 이건 너무 큰 스케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니 네, 막아라. 음, 그러니까 중앙 정부 입장은 부동산이 다시 뭐 활성화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결과적으로 우려하던 음, 부동산 버블 터지는 사태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데미지를 컨트롤하라는 얘기지. 이걸 뭐 부동산 경기를 다시 뭐 뜨겁게 올려라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 보면 사실 거래량은 많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주요한 도시들의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다. 그건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이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지금 실제로는 뭐 먼데 아니라 뭐 제가 있는 베이징의 이제 친구들 집들도 집 내놓은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가격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방에 이제 상하이를 중심으로 예. 아주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이제는 국제 도시라고 표현되는 근데 가격이 사실은 서울도 비싸다고 했는데 상하이 가면은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의 가격이었었는데 예. 거기는 그럼에도 무너진다고 해도 제일 나중에 무너질 거고 창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상하이는 베이징보다는 낫죠. 네, 네,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예,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번 중국의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특별히 네. 상하이라든가 아주 핵심적인 지역, 상업 지역들 빼고 지방 쪽으로 가면 갈수록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베이징조차도 가격이 좀 떨어지니 저는 연착륙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부드럽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저는 데미지 컨트롤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들은 확실히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 중국 정부는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미스매치가 나서 조금 약간 골 때리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말씀 들어보면 근데 하여튼 올해 들어와서 2022년 들어와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예, 금리는 못 내려도 사회 융자 총액은 6, 예. 9월 달에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어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한 몫이 들어가느냐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는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는 겁니다. 그것도 중국 정부가 이미 발표하는 거를 보면 네.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그
민간 가구 소비를 진작하는 진작체. 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사회 인프라 투자하는 그 투자.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남반부 개발 이 세 가지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거기에 부동산 없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에서 가서 일하는 하청 업체들은 네. 사실은 뭐 건설 아니라 토목을 해도 거기 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방 정부에게 지금 역대 규모의 그 재정 지출을 하게 한다는 특별 거거든요. 채권을 지금 발행하게 하고 또 땡겨서 발행하게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뭐 몇 년도까지 해서 지금 5천억 위안? 네. 5천억 위안 규모로 그 채권을 그 준비를 해서 그걸 100조네요, 100조. 예. 한국 돈으로. 예, 그걸 인프라 건설에 때려 넣겠다고 하니까 예. 예. 엄청난 규모로 좀 하는 건 맞네요.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부 채권을 늘려가면 네. 이게 견딜 수 없는 포인트가 올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안화 환율이 못 견디겠죠. 위안화 환율이 위로 치면서 약화되는 상황들이 오면 그건 진짜 위기가 아닐까? 그러면 버틴다면 위안화 환율이 잘 버티는 상황이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그렇죠. 하죠. 서로 이제 그 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게다가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지금 10월, 11월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터져도 그 전까지는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느꼈던 상식적으로 느꼈던 우리보다 그 임금의 평균 수준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해석할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의 4, 5천만 원 우리 인구만큼은 소위 말하는 상류층이고 그 사람들을 형성한 도시 가격은 상류층들이 모여서 만드는 도시 가격이니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저희는 이해를 해왔거든요. 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실제 상황들은 소수의 그 선진 도시들 빼고는 우리가 우려하던 바대로 소득 네. 수준 대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실질적인 중국의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점점 퍼지고 있다. 아주 못 사는 동네에서부터 베이징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건다는 건 점차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중앙을 향해서. 뭐 그렇게 봐도 되나요? 변두리에서부터? 이제 이미 중앙까지 왔다고 봐야죠. 오늘 무슨 공포 뉴스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은데. 예. 맞겠죠. 중국 정부가 돈을 더 풀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네. 나는 중국에 뭐 30년 가까이 있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은 위기 상황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2015년보다 더 나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우리가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렇게 물론 실질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국 당국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유럽에서 했던 것을 봐왔기 때문에 네. 똑같은 대응을 하지 않을까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는. 근데 지금 딱 하나 문제는 미스매치인 거죠. 얘네들은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돈을 풀려고 하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중국의 통화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뭐 그 M0, M1, M2 이렇게 그 구분을 해보면요 현금성에 해당되는 M0는 조금씩밖에 안 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네. 현지 세계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뭐 네. 빵 사 먹을 때도 쓰고 네. 거의 안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성장을 했지만 예. 그 현금이라는 M0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게 다 이제 M1, M2에서 지금 팍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돈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은 부동산 그쪽에서 생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네. 이제 여기서 그 중국 정부가 어디다 승부를 걸고 있냐를 보면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외 투자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수출 쪽을 보면 수출 대상 국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미국, 유럽이 제일 많았죠. 예. 예. 지금도 제일 많을 테고. 예. 그런데 지금 그 소위 남반부 무역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중동, 인도, 예. 남미, 예. 아세안 쪽으로 가는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만든 그 그래프를 보면요. 미국과 EU 시장에 대한 수출 규모하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남반부 플러스 한일의 네. 규모가 이제 얼추 비슷해졌어요. 네. 중국의 수출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나 러시아하고는 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중국이 네. 그런 국가들에서 대규모 국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부동산에 돈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필요도 없는 거 만드라고 헛짓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구 소득이 단기간 내에 올라갈 것 같지 않고. 네. 그러면 투자가 지금 뭐 갑자기 엄청나게 할 군데도 없으니까. 예. 그러면 수출인데 이게 수출에서 지금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미국하고 유럽이 그렇게 우리가 싫다니 그럼 니들 말고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어. 네. 라고 해서 지금 그런 시장들을 개척하는 거고. 근데 그런 시장의 경제력이 각 국가별로 보면 뜯어보면 그렇게 돈 있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인도에 가서 투자를 해. 중국이 인도에 가서 뭐 공장도 만들고 막 직접 투자. 인프라도 투자를 하면서 해외 직접 투자. 예. 네네.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는 물건은 전부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수출인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로 야기되는 수출. 네. 이 규모가 최근 금년 들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네. 다른 쪽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 탈출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구미 시장이 우리에게 다 찾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고 거기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갔었죠. 네. 근데 이제 그 큰 이유가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철도 놔주고 있거든요. 네. 그걸 빨리 해서 자기네들 인프라 수준을 올리겠다. 뭐 이런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이 그만한 대규모로 중국 내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 겁니다. 이미 다 해서 뭐 신재생 정도는 뭐 계속 하겠지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투자로 인해서 나와서 공사하고 하는 업체들한테 돈이 들어가고 그 업체들이 또 낙수 효과로 주변에 뭘 사주고 이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에는 투자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해외 그것도 구미를 제외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개척해야 되는 다른 나라에 제3세계 국가에 가서 본때 있게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하다는 공사나 그 물건은 국내에서 가져다가 넣어서 기업들의 수출 올려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이죠. 근데 다만 그 규모나 그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로 좀 과격할 정도로 큰 규모로 한다. 네. 그쪽에 그래서 수출입의 데이터 잡히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에 투자는 안 할 것이고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완화적 태도를 취할 건데 그 중에 일부가 해외로 간다. 라는 말씀을 지금 좀 하셨고 국내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전 하향, 농촌을 향해서 가전 제품을 바꾸라는 것, 그다음에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는 뭐 공격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중국이 일으킨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두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얼마 전 뭐 다른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구. 인구가 사실은 이제 14억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라는 그런 썰이 퍼지고 있는데
그거는 부동산 경기 예측과도 직결이 될 겁니다. 네. 적은 규모가 아니라 1억 이상 인구가 적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어서 통계보다. 예. 인구 통계 센서스 뭐 이런 거보다. 예. 네. 그런 상황에 지금 빈집도 많은데 여기다 또 집을 지어야 되냐. 이제 그게 과연 시장이 있겠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도 식량과 에너지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네. 근데 식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구도 적다는데. 1년 내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보면 사실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만 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죠.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에너지 사용 국가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식량, 에너지, 무기 이 세 가지가 다 자체 조달이 되는 나라가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 중국은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만 되는 그게 게 제일 큰 리스크죠. 제일 큰 중국의 국가 전략적 리스크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식량,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건데 네. 그 중에서 제일 그 치명적인 게 지금 에너지거든요. 중국에서 에너지 사용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석유입니다. 네, 그렇겠죠. 예. 석유 최다 수입국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LNG 같은 거는 시베리아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포설에서 가져오잖아요. 네. 그거는 좀 안전한 공급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풍력발전, 수력발전 같은 집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석유만큼은 뭐 중동이니 뭐 난민이 네. 이런 데서 바다를 통해 들어와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국가 안전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는 에너지죠. 끊기면은 큰일 나니까. 네. 그런데 수입해 오는 석유 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교통수단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프로젝트가 그렇게 강하게 가는 거군요. 전기차 드라이브를 그렇게 거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요소수 사태를 가져왔던 네. 중국의 전력난. 근데 전력난이 뭐 석탄이 부족해서 그렇다. 물론 석탄이 뭐 남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거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중국은 산업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산업체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지금 그 개조 중이에요. 그렇죠. 철강 업체들 많이 스크랩했고요. 예, 그래서 뭐 철강, 금속, 그다음에 화학, 네. 그리고 뭐 방직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그 줄여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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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그 에너지 고도화, 산업 고도화 정책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석유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석유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사실 뭐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은 교통이고 절반의 교통은 전기 자동차로 해결하고 나머지 절반 중에 반은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 반은 어떻게 되느냐? 산업체에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가가 올라가서 좀 수출이 어렵습니다 같은 소리가 그 반영될 그런 계제가 아닌 거죠. 네. 네.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끝이 안 나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일단 오늘 그 2부를 통해서는 지금 중국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워낙 그 여러 군데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일파만파하면서 퍼져 나갔는데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도 예의주시를 하되 어떻게 중국 경제 전체 리스크로 작동을 할 것인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분명히 씨름을 할 것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게 연착륙이 되기를 바라면서 분명히 씨름을 할 것이고 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시기에 현장에서 있어 보니 연착륙 그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석을 해보면 사회 융자 총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네. 예, 그것들이 이제 부동산엔 또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회 융자 총액은 총 늘어나면서 가전 하향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 풍선 효과가 또 어디로 갈 것인지는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는 입장이고, 부동산이 어느 정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타격을 입힐지는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타격이 커질 것 같으면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네.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근데 이게 마무리 단계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여러 문제는 뭐 1, 2년 사이에 발생한 일들이 아니고 네. 구조적으로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모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융도 마찬가지고 네. 부동산 마찬가지고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어제 오늘 듣던 얘기가 아니죠. 네. 다 수십 년 전부터 20, 30년 전부터 계속 들었죠. 그러나 다 어찌어찌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에는. 네. 중국이 고도 성장하고 예. 수출이 잘 되고 네. 수출은 지금도 잘 되는 편이죠. 예. 근데. 네. 그리고 중국의 여러 민간 기업들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계속 크게 일어나고 네. 이제는 그렇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이트메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 박사님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 끝이 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서 밸런스 조정을 좀 하시면 좋겠고, 일단 저희는 들었습니다. 이철 박사님한테 이런 사실을 들었고, 또 다른 분들한테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결국은 도전이 나왔을 때 응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질 수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이철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